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요. 2004년도에 만들어진 공익활동만 전업으로 하자, 변호사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좀 일해왔고요. 이주 아동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때, 20대 국회 때 이주 아동 권리보장기본법 개정 활동을 여러 민주단체, 청소년, 아동 청소년단체와 함께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이자스민 의원이랑 함께 법안 추진을 했었고, 근데 이제 20대 국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법안 작업 한 번도 그냥 자동 폐기가 된 걸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출생신고제도 이주민에 대해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활동을 좀 해왔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 이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보통 제가 발표할 때 저의 포인트는 현행 법제도에 너무 한계가 많다, 부족함 많다 이런 게 사실 주제인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현행 법 제도에도 근거가 있다,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 이주 아동, 이주 배경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법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그 기존에 제가 고민해왔던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국제법적 근거로는 유엔 아동권리협 협약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우리나라가 1991년에 기술가입한 협약이고요. 이 협약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은 헌법 6조에서 기존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협약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비차별금지 원칙 제2조에서 보면 비차별금지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출신 국적이나 인종 이런 거 모든 거 상관없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정부 당국은 그걸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차별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주아동은 출신국, 체류 자격하고 상관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생존할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교육받고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협약에 가입을 하면 그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연례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가 3, 4차 보고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이주자, 탈구차 출신의 아동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에 우려를 표한다고 표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을 설치할 것,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불법 이주자 자녀를 포함해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가 있고요. 국내법적 근거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2006년에 차별금지 항목으로 인종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물, 출생지역 이건 기존에 있던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종과 상관없이 사회화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2006년에 들어왔고, 더 사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1차,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뭐냐면 2011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중앙정부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동 정책의 기본을 세우고,
이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를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2011년에 넣었어요. 그런데 첫 계획이 2015년에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대상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12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정책 과제에 따라서 임산부이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포함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아동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에서 포괄하는 권리의 범주를 보시면 그 아동의 발달 주기에 따라서 가족, 보육,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건강, 안전, 복지, 산업 등 그러니까 아동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권리를 포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이주아동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건강권 보장제도의 내실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작년에 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이주 아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후에 이 계획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말은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법무부가 발표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보면 그런 차별 금지의 내용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중앙정부랑 그리고 그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에 해방하는 내용을 보면 이주아동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권리 목록별로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권을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죠. 이 의무교육과 관련된 그 법이 교육기본법입니다. 그 교육기본법이 보면은 만들어진 지가 사실 오래돼서 이 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국민이라고 사실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국민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기본법 4조에서는 또 그 인종을 이유로 해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차별금지 원칙을 또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속적인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와 촉구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2000년대 이후로 2010년 즈음으로 해서 관련 법을 좀 정비를 했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런 거 정비를 해서 이주아동이나 이런 그 이주아동이 전입학할 때 특례 규정을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게 거주 지역에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또 뭐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는 어떠냐? 법무부도 명시적으로는 그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대학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한 구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교육 과정을 마치는 동안에는 단속하거나 단속하지 않겠다 이런 지침을 시행한 바 있고 이 내용이 계속 그 비공식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이러한 조치가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그 내부 지침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 교육받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 보장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그 교육기본법상의 그 권리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오해의 여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선 학교장의 제약에 따라서 전입학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장이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다, 인력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전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아동한테는 취약통지서가 안 가죠. 왜냐하면 취약통지서라는 게 그 지역에서 주민센터에서 파악하는 취약 연령이 된 아동에게 보내주는 건데, 이주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주아동이 취약 연령이 된 아동에 대해서 우리 사실 파악할 수가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취약통지서를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이것도 여전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 행정적으로는 이주 아동에 대해서 그게 뭐 합법 체류자건, 뭐 미등록 체류자건, 뭐 난민 인정자건, 난민 신청자건 다 불문하고 다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알아서 때가 되면 인근의 학교 찾아가야 하고 필요한 서류해서 해야 되는 거. 그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선례가 있어서 노하우를 잘 알면 잘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미안하게 다른 학교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량적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권리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권리로서 보장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당해서는 안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입학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나 그 선생님들의 정보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안내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그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주민의 경우에도 직장보험이랑 그 지역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 자녀는, 미성년 자녀는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 이주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아이로 피부양자로서 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그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그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이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침에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도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침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이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그 관리번호, 그러니까 보건소,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만 그런 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런 지침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도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지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별도의 번호를 발급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담당 보건소의 정보나 또 부모의 정보에 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서비스도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또 복지부에서 보면 2005년부터 그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해서 미등록 이주민에게 응급상황 시 1회당 500만 원 내외의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지침이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하다. 예산 편성이나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제 제한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서 이제 검토를 한 거는 의료급여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법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제 그런 병원비나 치료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뭐 치적, 생계비도 뭐 벌지 못하는 이런 경우라든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정도 건강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부모가 미등록이고 보험도 없고, 그 다음에
최대 생계비 미만의 그 이주 노동자다 이러면 아이가 사실 급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도 중에 이런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사례가 그러니까 조문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난민 인정자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최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 이러면은 외국인 난민이라 하더라도 의료교육 대상자 된다라고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유주민의 경우에도 난민 인정자 유사하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결혼유주민이 인정한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 의료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그러니까 사회권 복지권이기 때문에 전혀 외국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권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주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런 치료비, 최소한의 치료비, 생존이 가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좀 명문으로 규정을 하면 아이가 부모 상황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거는 좀 최소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그 여러 가지 보호아동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 보면은 지자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상담조치, 배리위탁, 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의 입소, 입양조치, 치료보호조치, 다양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또 아동복지 전담기구에 대한 조문이 이제 그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가 이제 의문인 거죠. 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차별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비차별금지의 원칙, 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고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사회복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대상에 국적을 불문하고 이주아동도 포섭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보육원이나 이런 거죠. 일시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장기 아동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부모가 다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부모가 이제 보호를 의뢰했다고 쳐요. 흔히 말하는 보호원에 아이가 왔다고 쳐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 중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시설에서 키워할 것이냐. 보통은 아이를 그 보호대상 아동으로 구청에나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수급 대상자로 인정을 해서 생계비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아서 보통 시설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아이가 이제 포섭이 돼야 되는 건데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입장에서는 선의로 자비를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돌볼 수 있겠지만 그 국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뜻으로 법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좀 법이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한계라는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18페이지 보육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보육권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얼핏 그쪽 보니까 뒤에 관계자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략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현재 그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근거 조문인데 일단 법상으로는 여전히 차별금지 원칙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서 종교, 인종,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라고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그 복지부의 보육안내
보육 안내,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의 한의사가 지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0%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조례로, 보육조례를 통해서 선생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게 찾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관계자분들이셔서. 그 다음에 서울시도 보니까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다문화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018년까지 총 60여 개소로 늘려갈 거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보다는 지원은 좀 약해요.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에서는 얼마든지 포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조례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례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될 권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출생신고 될 권리,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쭉 제독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저는 이주아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난민 신청자의 아이,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대사관을 찾아가기 어렵겠죠. 대사관 찾아가면 자기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되고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이 난민 인정 받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어디 출생신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국 대사관에 신청할 수 없으면 한국에는 그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은 모든 게 다 단일민족을 상상하고 만든 법이다 보니까 모든 법이 다 목적적인 국민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여기도 국민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니면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그래서 대사관이 한국에 없는 나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포괄해서 중국에 한 곳이 있다든지, 일본에 한 곳이 있다든지, 이렇게 여기에 대사관이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자국 대사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사실상 어려움, 법적인 장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에, 그러니까 부모 출생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랑 계속 보면 국내,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례를,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는 이게 꼭 외국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으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주 신남매 케이스라고 해서 광주 지역에서 신남매를 키우던 그 부모님이 그 중에 7남매가 취약 연령이 됐는데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그 중에 또 내 아이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미 아이들이 10세 이런데 그런 케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동 학대처럼 막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가서 부모들, 아이들 상황, 가정 상황 다 인터뷰한 기자들이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되게 인성 바르고 그다음에 우애 좋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운정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기사로 바뀌었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출생신고를 아이들이 선택하거나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학교 가는 것도 아이가 나는 학교 가고 싶어 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 절차를 밟아줘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실 아동 학대일 수 있다. 출생신고하지 않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거는 학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방임에 의한.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웃들하고도 너무 잘 지냈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 중에도 그냥 너무 멀쩡하고 괜찮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아이들 중에도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아이들이 10세에서 막 13세 이랬거든요, 다. 초등학교 3, 4학년 연령부터 중학교까지 다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생신고될 권리는 이주아동, 국내아동을 망라한 문제겠구나 이렇게 해서 더 넓혀서 최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출생신고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것도 혜택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면 병원 가면 다 당연히 먼저 건강보험으로 확인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하면 출생연월이랑 이름만 하면 다 이렇게 적용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필수연금도 받으라고 통지 오고 취약 연령이 되면 통지 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공적인 스크린에 다 제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이럴 때 사실은 아무도 그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한 그 전수조사에서도 사실 이 아이들은 포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약 연령이 됐는데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출생신고가 안 됐으면 이런 전수조사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에도 사실 노출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신고라는 게 굉장히 아동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에서 사실은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그 협약에서도 출생신고될 권리라고 해서 제7조에서 권리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서 이주민이나 난민 신청자 아동이 누락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재차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서 모든 아동, 어쨌든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아이든 아니든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19대 때랑 20대 때랑 이제 국회에서 법 제정 이제 활동하면서 관련된 부처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 가장 그 문제적인 부처가 법무부인데요. 그러니까 복지부나 교육부나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가 이런 데는 다 이미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일정 부분들 커버들을 하고 있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유아동이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니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법무부가 어떻게 그 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에게 그런 거를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삼느냐를 가지고 법무부가 굉장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이제 부처에서 누구는 우리가 지원하고 누구 지원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법무부 눈치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하면 이걸 이제 악용해서 체류하려고 와서 먼저 노동자들이 와서 애날 걸고 그래서 애 앞세워서 체류한장만 하려고 할 거고 아니면 최소한 애가 있다고 하고 강제퇴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법무부가 얘기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선에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뭐예요? 와서 어떻게든 돈 벌어서 본국의 가족도 부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사실은 돈 벌기도 쉽지 않고 돌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악용 가능성이라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악플러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그게 제가 맨 서두에 마무리하라는 수준을 하신 것 같은데 맨 서두에 이제 밝힌 것처럼 그러면은 뭘 원칙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우리가 그럼 담그지 말 것이냐 된장국을 담그지 말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동을 일단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보호하면서 수반하는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또 계속 마련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원칙이냐 사실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필요한 것 같고 법무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다. 일선에서 지원해 주시는데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수원시 차원에서 이주아동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들, 또 구체적인 지원 사례들을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많이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